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선희님의 인연이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해요. 이 노래는 멜로디도 참 좋지만 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애틋해서 노래를 다 들으면 명작 드라마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든답니다. 특히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 걸이라는 가사는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이 가사처럼 고달팠던 저의 과거에 선물 같은 분이 계셔서 그분을 떠올리며 사연을 처음으로 보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지금 중견기업 품질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24살에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남들보다 진급도 빨랐고 제가 갓 30살이 되었을 때는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이렇게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느라 연애와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이 되고 나서 얼마 후 회사의 신입 남자 직원 김인철이라는 분이 새로 들어왔어요. 인철 씨는 성격이 꽤 밝았고 주위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일하는 눈치도 빨라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해내는 사람이었죠. 저는 인철 씨에게 일을 알려주며 친해지게 되었고 점점 회사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들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외동이었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데다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덕에 출퇴근도 같이 하고 가끔 술 생각이 나면 부담 없이 단지 내 편의점에서 맥주도 한 잔씩 했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생활 방식이나 집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인철 씨는 주말 오전에는 항상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갔어요. 어머니는 독실한 교회 신자이지만 크게 강요를 하시지는 않는다고 했고 인철 씨는 어린 친구들과 놀기 위해 교회에 다녔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매주 교회에 가긴 하지만 딱히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저와 인철 씨는 주말 오전이 아니면 밖에서 종종 따로 만났고 이러한 시간이 쌓여서 자연스레 이성적인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먼저 제가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인자하시고 유머러스 하셨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표정이 그다지 밝지 않으셨어요. 그날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딱 하나만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태어난 날짜와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교회에 다니시는데 사주를 보시려는 것처럼 물어보시니 왜 물어보시냐고 정중하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으셔서 마음에 걸렸죠. 그래도 제게 싫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으셔서 원래 조금 낯을 가리시는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예비 남편이 우리 집으로 인사를 왔는데 우리 부모님은 제가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더 늦기 전에 구제해줘서 고맙다고 하며 예비 남편을 두 팔 벌려 반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비 시할머니께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할머니는 우리 아파트에서 자동차로 1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주택에서 소소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셨어요. 처음으로 예비 시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솔직히 정말 많이 긴장했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34살이었는데 제 주변 친한 친구들은 이미 다 결혼을 했던 상태였어요. 결혼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 아들은 귀하지만 며느리는 천하게 대하는 시댁 어르신들이 정말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예비 시할머니가 계신다고 하니 앞으로 정말 힘들겠다며 제 걱정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저는 예비 시할머니 역시 그러신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에 걱정하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할머니 댁에 갔어요.
원래 그날 예비 시부모님도 같이 가려고 했으나 갑자기 그날 일이 생겨서 같이 못 가시고 저와 예비 남편만 할머니 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어서 오라고 반겨주셨어요. 솔직히 저는 친구들에게 며느리를 못 살게 구는 시댁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예비 시할머니께서 반겨주시는 것이 제가 정말 반가워서 반겨주시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일할 사람이 와서 반겨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비 시할머니의 호의를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예비 시할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정말 예쁘다고 칭찬을 하시며 거실 소파에 앉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부엌에 가서 찹쌀떡과 인절미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비 시할머니는 손자 며느리가 온다고 해서 직접 만들었다고 하시며 찹쌀떡을 건네주셨습니다. 원래 저는 떡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제가 온다고 만드셨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이 떡은 꿀을 발라놨는지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가만히 보시던 예비 시할머니는 제게 앉아서 먹고 있으라고 하시더니 부엌에 가셨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려야 하나 싶어서 부엌에 따라가니 절대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거실에 앉아 떡을 마저 먹고 있는데 예비 시할머니는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부엌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보니 식탁에 각종 나물 반찬들과 잡채가 한가득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나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가 손맛이 없으셔서 나물을 무쳐도 하나도 맛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나물 반찬은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한 그릇을 싹싹 비우니 예비 시할머니는 잘 먹어서 너무 예쁘다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라도 하려고 했더니 예비 시할머니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맛있게 먹었으니 제가 치우겠다고 하니 나는 내 며느리한테도 설거지 안 시켰다고 하며 저를 부엌에서 밀어내셨습니다. 예비 시할머니의 힘이 어찌나 세시던지 저는 그대로 밀려서 거실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거실에서 예비 시할머니께서 직접 타주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또 혼자 부엌에 들어가시더니 이번에는 나물이며 떡을 한가득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줄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얻어먹고만 온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가족끼리 무슨 그런 말을 하냐며 그냥 한 번씩 내 생각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시할머니까지 계신다길래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예비 시할머니는 인자하시고 저를 어린 손녀 보듯이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뭔가 어릴 때 돌아가신 저의 할머니가 다시 오신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따뜻하고 푸근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 집에 인사드린 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물과 예단은 다 생략하고 신혼집은 당시 저와 부모님이 함께 살고 있던 집으로 정했습니다. 부모님은 원래 제가 결혼 후 지금 사는 집을 월세로 내놓고 차로 5분 거리인 신도시로 이사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 남에게 월세를 주느니 딸의 신혼집으로 주는 게 낫겠다며 사시던 집 명의를 제 명의로 돌리고 그곳을 우리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는 시댁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저의 이런 상황을 듣고는 자고로 친정은 가깝고 시댁은 멀어야 좋고 게다가 시할머니까지 계신다고 하니 결혼 생활이 쉽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첫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예비 시아버지는 정말 인자하시고 좋으셨고 예비 시어머니는 딱히 저를 완전히 반기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말이 많으신 분은 아닌 것 같기에 괜찮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예비 시할머니는 한 번 뵙기는 했지만 정말 좋아 보이셨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문제없이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식 신혼여행까지 성황리에 마쳤어요. 그리고 결혼 후 시댁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는 아직 회사에서 퇴근하시기 전이셨고 시할머니는 시댁으로 오고 계시는 중이라 시어머니만 계셨어요.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니? 너는 이제 이 집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얼른 아들부터 낳아야 한다. 아들을 낳아서 양반집 김씨의 대를 이어야지. 안 그러니? 자녀 계획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당장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어요. 자녀는 저와 남편이 회사 일이랑 잘 생각해서 천천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나. 빨리 아들을 가져야지. 안 되겠다. 빨리 아들이 생기도록 기도라도 해야겠어. 시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제게 아들을 빨리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고 앉아서 아들을 얼른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제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고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 저도 얼결에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친 후 시어머니는 아들을 가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머니는 결혼 후 정식으로 시댁에 처음 왔으니 이제 밥을 먹게 음식을 차리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부끄럽지만 결혼 전에 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친정은 다들 평일에는 회사에서 일하느라 집에서 밥을 먹지 못했고 주말에는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먹었어요. 어쩌다가 엄마가 찌개 같은 것이라도 끓여서 밥을 먹게 되더라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바로 조리가 되는 즉석밥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한 번도 쌀을 밥솥에 넣어 밥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리에는 그다지 소질이 없는데 갑자기 요리하라니 너무 황당했고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 집은 풍습이 며느리들이 처음 시댁에 오면 음식을 직접 해서 어른들에게 요리 실력을 검사받는단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의 요리 실력을 알아야 살림을 어떻게 가르칠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 너도 빨리 주방으로 들어가서 얼른 밥이랑 반찬이랑 국이랑 좀 끓여봐. 뭐든 해오란 말이다. 시어머니의 황당한 말에 남편은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익숙하지도 않은 주방에 가만히 서서 뭘 어찌해야 하나 당황스러워하는데 시할머니와 시아버지가 오셨어요. 시할머니는 제가 저번에 좋아했던 밑반찬을 가득 들고 오셔서는 당분간 회사 일하고 집 정리하느라 밥 제대로 챙겨 먹기 힘들 테니 이 반찬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내 손자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키려거든 가만히 안 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손자 며느리가 생겼으니 외식하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에 처음 왔는데 며느리 음식 솜씨 좀 봐야 한다며 안 된다고 하고 시할머니는 너는 처음 시댁 왔을 때 음식 하기는 했냐고 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얼른 외출 준비나 하라고 하셨어요. 결국 시할머니의 말씀에 우리는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쁜 며느리 덕에 좋은 음식을 다 먹네. 고맙다. 우리 며느리, 우리 이렇게 가족이 되었으니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래, 우리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도 아니니 앞으로 가족으로서 재밌게 잘 지내자. 힘든 일 있거나 인철이가 괴롭히면 꼭 나한테 말해. 내가 인철이 아주 눈물 쏙 빠지게 혼내주마. 인철이 너 혜정이 괴롭히면 이 할미가 가만히 안 둔다. 원래 처음에는 며느리가 직접 차려준 밥을 얻어먹어야 한다는데 혜정이 넌 할머니 계셔서 참 좋겠다. 너는 처음에 밥상 차렸니? 밥도 제대로 못 앉힌 주제에 무슨 말이 그리 많아. 어디서 지금 시애미질 하려고 드냔 말이다. 내가 언제 너한테 시애미질 했니? 물론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 도리는 해야죠. 도리?
너는 기본도리는 다 했고 어디 한번 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읊어주랴? 내가 너 많이 참고 있는 거 알지? 시할머니가 언성을 높이시며 하시는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솔직히 시댁에 처음 오자마자 아들 낳으라고 하고 밥상 차리라고 다그치던 시어머니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할머니와 시아버지가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아 좋았어요. 그렇게 외식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집에서 가만히 있던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아까는 너무 서운했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저를 두둔하면 앞으로 어머니가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킬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자리에서는 화가 많이 났지만 남편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니 또 마음이 사르르 풀려서 다음부터는 잘하라고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혼 후 첫 주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처럼 아침부터 엄마를 모시고 교회에 가야 한다며 나갔어요. 저는 남편 없는 신혼집에서 혼자 쉬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기도까지 해서 혹시라도 교회 같이 가자고 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저에게 교회 다니자는 말은 일절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교회에 다니시니 제사도 당연히 없을 것이고 교회에 다니자는 말도 하지 않으시니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시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벌써 오후 1시였어요. 원래는 예배가 끝나고도 남을 시각이었는데 아직도 남편이 오지 않아서 전화를 해보니 결혼했다고 축하 인사 받느라 오후 늦게나마 집에 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점심을 먹고 심심해서 친정에 놀러 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첫 주말인데 왜 혼자 있느냐고 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같이 교회에 갔다가 늦게 온다고 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은 며느리에게 제사나 교회를 강요하던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친정에서 엄마와 시간을 보낸 후 오후 5시쯤에 다시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집 앞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제 막 와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집에 있지 않고 혼자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시길래 할 일이 없어서 친정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친정행이야? 제정신이야? 네? 여자는 결혼하면 친정 가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나요? 제가 친정에 간 일이 제정신이냐는 욕을 들을 만큼 잘못한 일인 거예요? 당연하지.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친정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해. 그게 며느리다. 인철 씨는 결혼해도 자기 엄마랑 교회 다니면서 저는 왜 엄마를 보면 안 돼요? 그럼 저는 주말마다 혼자 집에 있어야 해요? 왜요? 남자랑 여자랑 같니?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야. 그리고 네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인철 씨가 뭐니 인철 씨가. 감히 너 입에서 남편 이름을 올려? 안 되겠다. 아무래도 며느리 교육 좀 해야겠어. 내일부터 매일 아침 너희 집에 갈 테니 그리 알아라. 시어머니는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을 하며 화를 버럭 내시고는 시댁으로 가시고 저와 남편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무슨 며느리는 친정에도 못 가게 하냐고 투덜댔어요. 남편은 그래도 우리 집은 제사도 없고 교회 나오라고 강요도 하지 않는데 이 정도면 남들보다 나은 것 아니냐며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몰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을 보며 이 결혼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미 결혼식도 다 올리고 했지만 혼인신고는 좀 더 지나서 신뢰가 확실히 쌓였을 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래 머리만 대면 잠을 자는 성격이었으나 그날은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잠이 쉽게 들지 않았고 새벽 2시 정도에 겨우 잠이 들었어요.
아직 밖이 깜깜한 새벽, 갑자기 누가 우리 집 벨을 눌렀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5시였어요. 남편은 원래 잠기가 매우 어두워서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자려는데 또 벨을 누르더라고요. 혼자 나가서 누군지 확인하려다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남편을 흔들었지만 남편은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아주 깊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으니 지금 문 앞이라고 하시며 얼른 문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현관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새색시가 아직도 꼬락서니가 이게 뭐냐고 하며 얼른 잠 깨고 밥 차릴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새벽에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시느냐고 했습니다. 내가 어제 이야기하지 않았니? 너 며느리 교육한다고. 대단한 김씨 가문의 며느리가 됐으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바깥일하는 김씨 가문을 위해 아침상을 대령해야 해. 그야 여자들은 집안일만 하던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여자도 남자처럼 똑같이 일하는 시대잖아요. 저도 같이 일하고 엄밀히 따지면 제가 인철 씨보다 더 많이 돈도 받아요. 그런데 제가 왜 남편 아침상까지 차려야 하죠? 그래봤자 넌 여자일 뿐이야. 잔말 말고 얼른 쌀이나 씻고 밥 차릴 준비나 해. 시끄러운 소리에 남편이 큰 방에서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얼른 들어가서 잠을 마저 자라고 하고 큰방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저를 주방으로 밀어넣고 쌀을 먼저 씻으라고 하셨어요. 얼결에 쌀을 씻기는 했는데 솔직히 결혼 전에 쌀을 씻을 일이 없던 제가 능숙하게 쌀을 씻을 수가 있겠어요? 쌀을 씻다가 다 흘려버리니 시어머니는 제 등을 때리며 쌀도 제대로 못 씻는 년이라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한테 혼나면서 6시까지 아침상을 차렸어요. 6시가 되자 시어머니는 남편을 깨우고 저는 출근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하하호호 난리가 났고 그 소리를 듣자니 너무 화가 났어요. 일단 오늘은 회사에 가야 하니 그냥 넘어가는데 앞으로 이 난관을 어찌 헤쳐나가야 할지 앞날이 깜깜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그날은 새벽부터 날벼락을 맞아서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출근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피곤했어요. 그렇게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남편과 같이 퇴근하고 집에 오니 집 앞에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왜 기다리고 있었냐고 하며 제 앞에서 저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시어머니한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옆에서 노려봤습니다. 갑자기 날 왜 째려봐? 내가 뭐? 우리 아들이 집 비밀번호 알려줬다고 그러니? 집에서도 이러니 회사에서는 얼마나 우리 아들을 잡을고. 하여튼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아들 잡지 마. 옛날에는 아내가 남편 얼굴도 감히 못 봤다. 어디서 감히 남편 얼굴을 째려보고 있어? 그건 그렇고 잠깐 여기 앉아봐라. 이 종이 한번 읽어봐. 시어머니는 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며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내용은 다름이 아닌 아들 갖는 비법이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황당했어요. 남자는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고 여자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하고 남자는 커피를 많이 마셔도 상관없지만 여자는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이후에 잠자리를 가지면 아들을 가질 확률이 높고 아들을 낳으려면 남자가 피곤하면 안 되니 집에서 남자는 집에서 절대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이제부터 이거를 무조건 지켜서 아들을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피곤하면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 남편에게는 얼른 씻고 쉬라고 하고 저에게는 아침 먹은 설거지 얼른 치우고 집 정리하라고 하시고는 가셨어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주방에 가보니
아침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먹은 음식 잔재가 그대로 있었고 그 광경을 본 저는 남편에게 네가 먹은 것이니 설거지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까 엄마 말 듣지 못했냐며 아들 낳으려면 자기는 쉬어야 하니 집안일 시키지 말라고 하며 방에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결국 저 혼자 그 많은 설거지를 하고 짜증나는 마음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한창 잠을 잘 자고 있는데 새벽에 또 전화가 왔어요.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였고 전화 온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찍힌 시어머니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너무 짜증이 나서 전화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또 전화가 오길래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새벽 3시야. 얼른 인철이 깨워서 잠자리 가져라. 지금 해야지 아들이 생긴단 말이다. 알겠니? 이따 집에 가서 확인할 거야. 시어머니는 새벽 3시부터 전화해서 아들을 가져야 한다고 남편을 깨워서 잠자리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들을 갖는 것이 저 혼자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런 거는 아들을 갖는데 필요한 염색체를 가진 자기 아들에게 말해야지 저한테 시키는 것은 또 무슨 경우랍니까?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황당해서 그냥 전화를 끊고 다시 잠을 청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집에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어제 남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시간이 새벽 5시였고 깊은 잠을 자던 저와 남편을 보더니 시어머니는 기겁하며 저를 거실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왜 잠자리를 안 가졌어? 얼른 아들을 낳아야 할 것 아니냐? 저는 아직 아이 가질 생각 없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아들 낳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왜 이리 아들을 가지라 말아요. 2년이 결혼했으면 아들을 얼른 가질 생각을 해야지. 네가 결혼하면서 우리 집에 해준 것도 없는데 아들이라도 낳아야 할 거 아니냐? 제가 왜 한 것이 없어요? 이 집 우리 집에서 해주신 거 잊으셨어요? 고작 이딴 허름한 집 따위 하나 해줬다고 유세냐? 내 참 어이가 없어서. 네가 솔직히 얼굴이 이쁘기라냐, 집이 재벌집이기라냐. 다른 며느리들처럼 사근사근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맘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나 다 참고 아들 낳을 사주라고 해서 결혼시켰다. 그럼 빨리 네가 아들을 낳아야 할 것 아니냐? 네? 아들 낳을 사주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교회 다니시는데 사주 같은 거 믿어도 돼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더니 말이 잘못 나왔다며 아들 잘 낳게 생겨서 결혼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빨리 인철이 깨워서 밥 먹이고 회사 가라고 하며 후다닥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새벽 3시부터 전화해서 아들 낳으라고 닥달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맘 같아서는 당장 갈라서고 싶었지만 아침에 일어난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자존심 센 제 성격상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혼했다는 이야기가 회사에 돌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일단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그냥 있기로 했어요. 다행히 그 뒤로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새벽에 오지 않았고 새벽 3시에 전화하기는 했지만 무음으로 해놔서 전화가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에게 매일 아들을 빨리 낳아야 한다고 하며 매일 연락을 하셨고 어쩌다 회식 때 제가 고기를 먹고 있다고 하면 크게 혼을 내셨어요. 회사에 있을 때도 커피는 절대 먹지 말라고 채비를 하셨답니다. 또한 남편은 피곤하면 안 되니 집에서 아무 일도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며 집에서 설거지도 못 시키게 남편이 매일 퇴근할 때 우리 집으로 와서 감시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랑 분명히 따로 살지만 같이 사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빨리 임신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남편과 저는 노력을 했지만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인지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제게만 닥달하고 매일 저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시댁 어르신 대부분이 손주 소식을 바라는 것은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손주, 그것도 아들만을 바라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까지 강요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인지 잠도 잘 못 자고 뭔가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이렇게 있다가는 제가 정신병에 걸려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남편은 먼저 퇴근하고 저는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야근하고 밤 9시경에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어요. 저는 바로 들어가려다가 둘이서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몰래 엿들었습니다. TV 소리 때문에 자세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대충 내용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혼한다는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침 드라마의 한 장면을 이야기하나 보다 싶어 별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온 저를 보더니 크게 당황해했습니다. 제가 왜 그리 놀라냐고 하자 시어머니는 아무 소리 없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며 부엌으로 가버리시고 남편도 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는데 뭔가 둘의 모습이 수상쩍더라고요. 순간 뭔가 아들을 낳으면 이혼한다는 말이 단순히 드라마의 내용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중고 물건을 거래하는 카페에서 두 줄이 선명하게 뜬 임신 테스트기를 구매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봤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크게 좋아하며 이제 이 아기가 아들이기만 하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주말, 저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혼자 나갔어요. 원래는 저녁까지 먹고 올 생각이었으나 친구의 아기가 갑자기 열이 난다고 해서 생각보다 일찍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긴 했지만 벌써 집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 혼자 집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카페에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웬 젊은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 셋은 뭐가 그리 좋은지 신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카페에 들어온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가서 아는 척을 하려다가 그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엿들어 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기도를 드려서인지 아기가 벌써 생겼다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정말 잘 들어주신다니까. 그러게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더니 결국 이루어졌잖아. 이제는 혜정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빼앗아서 아연이와 결혼만 하면 되겠어. 그치?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제가 비록 아들을 낳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대로 낳은 그 아들을 제 아들이라 생각하고 주님의 자녀로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상간녀의 말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로 가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따지려다가 혹시 몰라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그들이 앉은 테이블로 갔어요. 그들은 이곳에서 저를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지 다들 깜짝 놀라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조금 전에 한 대화를 다 들었다고 말하며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된 이상 말해야겠구나. 일단 여기 앉은 이 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의 외동 따님이시란다. 원래 우리 인철이는 이 따님과 결혼을 하려고 했지. 그러면 우리 인철이는 교회를 물려받고 회사를 관두더라도 목사로 계속 일할 수 있잖아? 그럼 둘이서 결혼하면 되지. 왜 저랑 결혼시킨 거예요? 목사님 따님이 젊었을 때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자궁을 적출했다지 뭐니.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우리 아들의 대를 이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일을 어쩌나 하고 주님께 주님의 일꾼이 될 손자가 필요하다고 기도를 드렸지.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인철이가 너랑 아파트 편의점에서 맥주를 먹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일단 저 둘이 결혼을 시켜 아들을 낳은 후 둘이 이혼을 하고
그 뒤에 목사님 따님과 결혼을 시키라고 말이야. 아주 좋은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손자도 생기고 우리 인철이는 목사가 되고 말이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너와 인철이 둘의 사주를 봤더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사주라더라. 그래서 바로 둘이 결혼시킨 거야. 네가 마음에 하나도 안 들지만 말이야. 상간녀는 시어머니의 말에 작게 아멘이라고 말하며 아주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전현의 부모도 알아요? 그 교회 목사라는 사람도 이 상황 다 알고 있냐고요? 당연하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음성인데 목사님이 모르시겠니? 당연히 다 알고 지금 네가 아들을 낳아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들을 낳고 꺼져주기만 하면 돼. 그럼 목사님이랑 내가 섭섭지 않게 챙겨주마. 근데 어쩌죠? 저 임신한 거 가짜인데. 저 임신 안 했어요. 당연히 제 뱃속에 아기도 없고요. 그때 그 2줄 테스트기는 중고거래 하는 카페에서 산 거예요. 하도 임신하라고 닥달해서 말이죠. 시어머니는 사실 임신이 아니라는 말에 화를 버럭 내며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지금 머리채를 잡아야 할 사람이 누군데 자기가 머리채를 잡으니 너무 화가 나서 심장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어요. 당연히 남편과 이혼을 할 것이지만 이대로 이혼하기에는 뭔가 억울했습니다. 이들을 완전 갈기갈기 찢어놓고 이혼하고 싶었어요. 저는 일단 카페에서 사람들이 다들 보고 있어서 카페에서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할머니와 시아버지에게 제가 녹음한 파일을 보냈어요. 제가 녹음한 파일을 들은 시할머니와 시아버지는 한달음에 우리 집에 오셔서 이게 다 사실이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방금 카페에서 있던 일이고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와 남편이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고 시할머니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 시어머니의 뒤통수를 세게 갈기셨습니다. 이 썩으려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작자는 불륜을 저지르라고 가르치디? 정신 나간 년. 하긴 니녀는 젊을 때부터 아주 싹수가 노래가지고 정신 나간 짓만 골라서 했지. 그래도 술집에서 자란 니년 불쌍해서 거둬줬더니 이제 교회에 빠져서 그딴 짓이나 하고 앉았냐? 썩 꺼져. 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이혼해 둘이. 네, 저도 더는 참지 못하겠네요. 그동안 정이 있어서 같이 붙어 살았는데 이런 정신 나간 짓이나 하고 정말 같이 못 살겠어요. 저 혼자 늙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제 이 사람 같이 데리고 못 삽니다. 당장 나가. 이제 당신과 나 끝이야. 아버지, 진짜 엄마랑 이혼할 거예요?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할머니, 아버지 좀 말려봐요.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너 어릴 때는 피덩이인 네가 우리 아들의 진짜 자식인 줄 알고 거뒀고 커서는 그래도 너를 키운 정이 있어서 같이 키웠어. 네가 우리 집 자식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 손주라 생각하고 키웠다. 그런데 역시 피는 못 속이지. 피는 못 속여. 지 어미 닮아서 싹수가 노란 짓만 하고 다니는 꼴을 보니 더는 너 내 자식으로도 못 두겠다. 너도 네 어미랑 같이 나가서 너네 잘난 하나님한테 기도나 하며 살란 말이다. 시할머니와 시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려던 시어머니와 남편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놀라지 말고 들으라며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젊을 때 다른 분과 결혼을 하셨었고 그분이 몸이 약하셔서 아기는 없었다고 해요.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는 외모도 잘생기셨고 말도 잘했고 땅도 꽤 있었고 재산도 넉넉하게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때 회사 생활을 하며 자주 가던 술집이 있어요. 그 술집은 지금 시어머니의 친정엄마가 운영하던 술집이었는데 외모도 잘생기고 돈도 꽤 있는 젊은 시아버지를 평소에 눈여겨보던 시어머니의 친정엄마가 시아버지를 술을 잔뜩 먹여 취하게 만든 후 자신의 딸을 술집 뒷방에 시아버지와 같이 넣어버린 거죠. 그날 술김에 사고를 친 거고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졌다며 찾아왔고 시아버지와 원래 결혼하셨던 분은 충격에 쓰러지셨고 그 뒤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대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아 시할머니를 찾아가서 시아버지의 아이니 이 집의 며느리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시할머니는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들이기도 하고 이 아들이 시아버지의 핏줄이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받아줬어요. 이 아들이 바로 지금 제 남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 대한 정은 하나도 없었지만 남편은 핏줄이라는 생각에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고 해요. 그러다가 남편이 6살쯤에 병원에서 우연히 혈액형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둘 다 A형이라서 당연히 남편은 A형이거나 O형이 나와야 하는데 B형이 나왔어요. 뭔가 이상한 시아버지는 유전자 검사를 하려 했으나 시어머니가 안 된다고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남편이 친아들이 아니라고 나왔어요. 집안이 뒤집히고 이혼하려 했으나 고작 6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고 그동안 기른 정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거짓말로 결혼했지만 그래도 시할머니는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 한번 시킨 적 없었다고 해요. 어린 나이부터 술집 하시던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가 제대로 살았겠냐면서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딸처럼 생각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 역시 시어머니에게 여자로서의 정을 느끼지 못해 사근사근하게 대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집안일 다 도와줘가며 살았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시할머니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왔으면서 저에게는 온갖 시집살이를 다 시키려 했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그런 엄마를 말리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더 부채질했다는 것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안 후 남편과 이혼해야겠다고 했어요. 두 분은 미리 말해줬어야 했는데 굳이 말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 안 했다며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할머니와 시아버지가 가셨고 남편은 그날 저녁 집에 끝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의 모든 짐을 다 챙겨서 심부름 센터를 통해 회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녹음한 파일을 지역 맘카페와 시어머니와 남편이 다니던 교회에도 올렸어요. 마침 교회에서 활동하던 사진이 교회 사이트에 있길래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는 했지만 지인이면 알아볼 수 있을 법하게 올렸어요. 폭풍 같은 주말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자리에 심부름센터에서 보낸 남편의 짐들을 보고 이게 다 뭐냐고 물었어요. 뭐긴 뭐야, 너 짐이지. 이제 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그 집 내 명의인 거 알지? 진짜 잔인하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곤란하게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먼저 엿먹인 게 누군데 그래. 애초에 나한테 마음도 없었으면서 너 아들 낳아줄 여자 필요해서 나랑 결혼하고 나서도 목사 딸년 만나고 다니는 게 곤란하게 한 거 아니면 뭐니? 너야말로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말에 회사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고 남편은 쪽팔린 지 회사를 나가버렸어요. 그날 오후 회사에서 결혼한 여직원들이 제가 맘카페에 올린 사진과 녹음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밑에 댓글을 보니 시어머니가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해서인지 어느 교회 다니는지 다 나와 있었고 교회 목사 딸인 상간녀의 얼굴과 신상까지 다 나왔어요. 소문은 그 뒤로 일파만파 퍼졌고 교회는 결국 교인 수가 줄고 목사는 욕먹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부에게 이혼당하고 남편은 제 집에서 쫓겨나고 회사에서도 쫓겨나다시피 나갔어요. 당장 오갈 데가 없어진 시어머니와 남편은 교회로 들어가 살려고 했는데 교회에서도 교회 이름에 먹칠을 했다며 쫓아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둘은 여간빵을 전전하며 거지꼴로 산다고 해요. 이렇게 된 후 전 시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 시할머니는 이렇게 연이 끊겼지만 진짜 손녀딸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고 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전 시할머니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라고 하며 저도 할머니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종종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 시할머니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전 시할머니가 밤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더니 그곳에는 전 시아버지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일이 그렇게 된 후 자신이 모질지 못해 열심히 사는 젊은 사람의 인생을 자신이 망친 것 같다며 죄책감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고 결국 일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전 시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어요. 비록 이 생에서의 만남은 너무 짧았지만 저에게는 마음이 너무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저의 첫 번째 결혼이 고달프고 지옥 같았지만 그래도 선물 같은 할머니가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저는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1년도 살지 못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재산 분할이고 뭐고 필요 없이 위자료 받고 아주 쉽게 헤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일단 일을 열심히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좋은 남자 생기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저의 인생을 살아가려고요. 지금까지 저의 기나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바쁘게 일하며 살아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어디선가 인연이 아닌 것에 온 마음을 다해도 돌아오는 건 없으니 쉽게 인연을 맺지 말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인연을 맺는 것이 이토록 신중해야 할 일인지 깨닫지 못했던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라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학창 시절은 비교적 평범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요. 대학에 입학해서는 성적이 그닥 좋지 않았고 졸업해서도 친구들 따라 취업 준비를 했지만 대기업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1년이 넘는 취준생 생활에 지쳤던 저는 그나마 가치 있는 중소기업에 빨리 취직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보다 6개월 정도 먼저 들어온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들어온 날부터 사수를 자청해서 일을 가르쳐 주려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3살 많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알려주는 모습이 듬직해 보였죠. 제가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회식 자리에서 흑기사를 자청해서 술도 대신 마셔주고 살짝 스킨십도 하는데 가슴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자연스럽게 비밀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연애 초반엔 사무실에서 몰래 사인도 보내고 동료들 몰래 손깍지를 끼는 소소한 행동들이 참 스릴 있더군요. 회사 사람들이 알아챌까 조마조마하면서도 밖에서 몰래 데이트하면서 뜨거운 연애를 지속했답니다. 정말 그땐 남편한테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에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남편은 지금 다니는 회사가 너무 작아서 큰 회사로 이직해야겠다는 소리를 입버릇처럼 하곤 했어요. 물고기는 큰 물에서 놀아야 되고 나중에 큰 비즈니스를 할 건데 인맥 넓히는데도 큰 회사가 낫다고요. 사실 저는 지금 회사가 복지도 나쁘지 않고 전망이 밝은 분야라 계속 다닐수록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비밀로 해야 하는 연애에 점점 지치기도 했고 미래 계획이 있는 남편이 야망 있어 보여서 굳이 말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을까 저한테 예고도 없이 회사를 관두었더라고요. 저한테는 미리 말해줄 법도 한데 아침에 회사에 가보니 책상이 비어져 있었어요. 황당해서 전화를 해보니 이미 이직할 회사도 다니고 있다고 걱정 말라기에 안심을 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거의 3개월을 그냥 놀더라고요. 데이트할 비용이 없다고 잘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길래 제가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비용을 다 내가며 만나곤 했네요. 오빠, 이직할 회사 다 정해진 거 아니었어? 어떻게 된 건데? 별거 아니야. 알 거 없어. 지금 알아보고 있어. 왜 답답하게 말을 안 해줘. 어떤 상황인지 나도 알아야지. 아니, 마지막에 연봉 협상하는데 처음에 말했던 거랑 너무 다르잖아. 제일 중요한 게 연봉인데 이렇게 장난치는 회사 뻔한 거 아니야? 그런 데 갔다가 고생만 해. 그 회사가 어디였는데? 나도 좀 알아보게. 됐어. 다 끝난 걸 왜 자꾸 들춰? 지금 더 괜찮은 회사랑 조율 중이니까 기다려. 오빠 못 믿어?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용돈도 가끔 찔러주고 반찬도 해주면서 뒷바라지를 했어요. 제 월급도 많지는 않아서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 남자 길을 펴주기 위해 노력하자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사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셔서 금전적으로는 부족한 것 없이 자라왔어요. 취직해서도 부모님께서 용돈을 따로 챙겨주셔서 사고 싶은 걸 못 사는 경우는 없이 살아왔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도 돈 아끼지 않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죠. 남편 생일에 갖고 싶다던 운동화를 사주니 눈이 휘둥그레지며 월급으로 생활비 내면 빠듯할 텐데 괜찮겠냐고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가 공장을 하셔서 좀 도와주신다고 간단히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장인어른 될 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니 자기와 아주 잘 맞을 것 같다며 희죽대며 좋아하더라고요. 결혼 얘기는 한 적도 없는데 장인어른이라고 하니 결혼 생각이 있긴 있나 보다 싶어서 저도 무의식적으로 남편과의 미래를 그렸던 것 같아요. 사실 사회생활하며 진지한 연애를 한 게 남편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종종 장인어른 사업은 잘 되시냐고 물어보길래 나랑 결혼 생각이 있으면 백수 사위는 절대 안 보실 분이니까 얼른 취직부터 하라고 닥달했죠. 드디어 남편이 새로운 회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에 다녔던 회사보다 더 규모가 작고 솔직히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곳으로 갔더라고요. 실망한 제 표정을 봤는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거 있죠. 내가 그 회사 상무랑 인연이 있어. 그래서 전 회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셔서 가기로 한 거야.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나만 믿고 있으면 돼. 남편이 이제 취직도 했으니 슬슬 결혼 준비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먼저 프로포즈나 제대로 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어떻게 하려나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티나게 프로포즈 분위기의 레스토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로맨틱한 저녁을 먹으면서 꽃다발과 프로포즈 반지도 받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결혼하자는 말을 하는 걸 들으니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싶었어요. 이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하고 먼저 제 부모님을 뵈러 간 날이었어요. 예비 사위가 온다고 엄마가 한상 부러지게 차려두셨더라고요. 평소에도 어른들에게 넉살 좋게 대해서 그런지 부모님이 남편의 호탕한 모습을 꽤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식사 후에 아버지와는 진지하게 사업 얘기도 하고 아버지 공장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자신감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든다며 결혼하고 싶으면 하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 다음 주엔 시부모님 댁을 처음 찾아갔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요. 식사는 따로 하지 않고 간단하게 다가만 먹으며 얘기를 나눴는데요. 남편 온다고 이틀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던 엄마가 떠올라 마음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불편한 분위기에서 밥 먹는 것보단 간단하게 뵙는 것도 좋다고 애써 마음을 다독였어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에서 두 분이 사시는데 시아버지는 은퇴하고 소일거리로 경비를 하고 계시고 시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땄다가 너무 힘들어서 관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노후 준비 다 해놨으니까 우리 걱정은 말고 너희나 잘 살면 된다. 그래도 아들 효도는 받으셔야지. 나만 믿어 엄마. 우리 아들이야 세상 믿음직하지. 그런데 새아기 아버님이 사업을 하신다며? 네, 그냥 공장을 작게 하고 계세요.
아들한테 듣기로는 작은 정도가 아니던데. 우리 아들도 사업에 관심이 많아. 앞으로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네. 이런 말 듣는 게 좀 껄끄럽긴 했지만 어른이 하는 말씀이라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양가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식까지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시모와 마찰이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냥 두시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고 경제적인 문제에서 마찰이 일어나긴 했죠. 남편과 서로 재산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막상 갖고 있는 돈을 보니 실망스러웠어요. 회사 생활을 한 거에 비해서 모은 돈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많이 모으지는 못했지만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신 상태였고요. 시댁은 우리 쪽이 더 여유가 있으니 반반 결혼으로 진행하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고민하다가 힘들게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께선 아직 젊으니 그럴 수 있다며 자신이 그냥 지불해줄 수도 있지만 사돈의 말처럼 반씩 부담하자고 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남편 회사 근처 아파트로 전세를 구해 들어가게 되었어요. 반반씩 내서 전셋집을 구했는데 집을 채울 가구를 보러 가자고 하면 자꾸 바쁘다면서 약속을 미루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사날은 다가오고 들어가서 살긴 해야 하니까 제가 비싼 가전과 가구 대부분을 채워 넣었어요. 관심도 없다가 내가 냉장고 배송되었다고 하면 쪼르르 달려와서 호들갑 떨면서 좋아하는데 얄밉기도 했죠.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미래에 큰일을 할 사람이니까 내가 양보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1년은 꿀 떨어지는 신혼답게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시댁도 별로 터치를 안 하고 찾아가는 일도 많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고부 갈등이 없으니 결혼을 잘한 것 같단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회사에 다녀오면 매일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칼퇴근을 하는 편인데 남편은 저보다 항상 늦게 오거나 야근하는 일이 잦긴 하더라고요. 남편이 징징거릴 때마다 타일러도 보고 나도 힘들다고 짜증을 내보기도 했죠. 하루는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런닝 차림에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더라고요. 여자의 촉이 무섭다고 그런 남편을 보자마자 뒷골이 쫙 당기면서 찌릿했죠. 회사가 무슨 장난이야? 무슨 회사를 2년을 못 채우고 간도. 내가 할 일도 아닌 걸 떠맡아서 맨날 야근해야 되는데 그런 데를 계속 다니냐? 그러다 나 병 생기면 네가 병수발 다 하고 네가 혼자 돈 벌어오고 다 책임질 거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어차피 당신 일 안 하면 내가 생활비 다 대야 되는데 뭐가 달라? 야, 걱정 마. 훨씬 괜찮은 데로 바로 이직할 거야. 나 못 믿어? 점점 남편을 믿을 수가 없게 되고 저도 지쳐갔어요. 이번엔 또 얼마나 걸려서 새 직장을 찾을 건지, 몇 년 지나도 백수로 지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제가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집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저녁에 와보면 돼지우리가 따로 없었는데요. 밥도 제가 차려놓고 간 것만 먹고요. 식탁에 꺼내놓지 않으면 찾아서 먹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설거지는 당연히 안 하고 제가 차려놓은 그릇 그대로 식탁에 둬서 다 말라붙어 있고요. 과자만 사서 먹는 건지 쓰레기통엔 과자 봉지가 가득하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출근하려면 새벽부터 일어나야 하는데 백수 남편 밥까지 차려놔야 한다니 믿어지시나요? 너무 진절머리가 나서 이제는 안 차려놓을 거니까 알아서 꺼내 먹던지 라면을 끓여 먹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으름장을 놓아버렸죠. 그랬더니 이제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더라고요. 들어가는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결혼 전에는 화장품 다 쓰면 바로 백화점 가서 샀는데 이젠 인터넷 쇼핑으로 제일 저렴한 것만 검색해보고 그것마저도 쉽게 결제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배달 음식을 매일 시켜 먹으면 어떡해? 생활비가 배로 늘었어. 너 지금 돈 번다고 유세하냐? 걱정 마. 사업해서 성공하면 몇 배로 갚아준다. 도대체 번다는 그 돈을 언제 벌 건데? 사업은 언제 할 건데? 생활비 쪼들려 죽겠다고. 돈을 모아야 사업을 할 거 아니야. 가뜩이나 일 안 되는데 자꾸 옆에서 쪼아댈래? 너 아버님한테 용돈 많이 받잖아.
왜 돈 없는 척하고 그래? 뭐라고? 당신 지금 우리 아빠 믿고 이러고 있는 거야? 나 돈 진짜 없어. 화장품도 하나 제대로 못 산다고. 화장품 비싼 거 좀 사서 바르지 마. 그런다고 호박이 수박되냐? 그렇게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퇴근하면 방에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굳이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서로 말 안 하고 사는 시간만 늘어났죠. 양가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못했는데 다 털어놓아 버릴까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다행히도 몇 개월이 지나 취직을 하긴 했어요. 점점 회사를 낮춰가는 게 뻔히 보였지만 그래도 백수로 지내는 것보단 나으니까 일단 축하한다고 길을 살려줬죠. 이번에는 아주 첫날부터 불평불만이 대단하더라고요. 전철에서 왕복 2시간을 견디는 게 너무 시간 낭비라나요? 저는 전셋집 얻은 처음부터 회사까지 왕복 2시간이 넘었는데 말이에요. 무조건 6개월만 버티라고 타일러도 보고 관두지만 말라고 사정까지 해봤네요. 매일매일 퇴근하고 문 열면 남편이 있을까봐 조마조마한 심정을 누가 알까요? 웃긴 건 두려웠던 일이 막상 벌어지자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엔 1년도 못 채우고 직장을 관뒀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남편이 말해도 대꾸도 안 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며 며칠을 지냈어요. 남편은 요즘은 생산직이 돈을 많이 준다며 힘들어도 1년만 일해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이 금방 구해졌는지 바로 다음 날부터 공장으로 출근을 했답니다. 저는 얼마나 견딜지 두고 보잔 마음뿐이었죠. 몇 개월 동안은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는데 많이 벌긴 하더라고요. 이대로만 하면 금방 돈 모은다고 얼마나 기세등등 하던지요. 저도 열심히 하는 남편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니까요. 힘든 일 하니까 보양식 위주로 더 잘 챙겨 먹이려고 하고 한약도 지어서 먹여가며 응원해줬네요. 그런데 많이 버는 만큼 남편 씀씀이는 점점 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탁하려고 옷 정리하다 놀랄만한 금액의 식당 영수증이 나오는 건 예사였고요. 차를 바꾼다고 외제차를 보러 다니질 않나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힘들게 번 돈 엄한데 쓰지 말라고 한 소리 했더니 신경 끄라고 신경질을 내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후부터 슬슬 짜증을 내는 날이 늘기 시작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또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덜컹했답니다. 불행은 가장 평범한 하루에 불쑥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밤에 일을 하고 아침에 들어온 남편이 출근하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구기더라고요. 남편은 밤새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마누라는 뽀얗게 화장하고 꿀빨로 가니까 좋냐? 아침부터 왜 시비야? 나도 회사에서 힘들어. 나도 그 회사 다녀봤는데 널널한 거 누가 몰라? 이 공장은 사장이 영 글렀어. 남자들만 힘든 일 시키고 힘들어 미치겠다. 회사가 커져서 할 일도 엄청 많이 늘었어. 널널하긴 뭐가 널널해. 그래, 너네 회사 커져서 좋겠다. 여자들이란... 여기서 여자들이란 말이 왜 또 나오는데? 공장 아줌마들도 맨날 수다나 떨고 커피나 마시고 일은 남자들이 다 하고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진짜. 또 관둔다고 하기만 해? 나 진짜 못 참아? 못 참으면 어쩔 건데. 나 지금 때려치고 나오는 길인데 어쩔래? 아침부터 시비를 걸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을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관뒀다는 말을 하려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어찌나 사람이 교활하게 느껴지던지요. 다시 한번 말해봐. 진짜 그만뒀어? 그래. 사장 새끼가 역 같아서 내가 면전에다 침 뱉어주고 때려쳤다. 이래서 공장하는 새끼들이 무식하다고 하는 거야. 뭐라고? 우리 아빠도 공장 사장이야. 입 조심해. 제 목소리가 싸늘하게 바뀐 걸 알아차렸는지 남편이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리고는 욕짓거리를 하며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은 이틀이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저도 마음이 심란했지만 연락도 일절하지 않았어요. 집을 청소하다가 남편의 지난 월급 명세서를 봤는데 공장 이름이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얼마 못 가 관둘 걸 예상하고 있어서 어디에 다니는지 신경도 안 썼거든요.
공장 이름이 낯익어서 대표 이름을 확인해보니 역시나 아버지의 친한 지인분이셨어요. 예전에 아버지 따라서 공장으로 놀러간 적도 있었고 제 결혼식에도 오셨을 정도로 잘 아는 분이었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공장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바로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영주가 무슨 일로 전화했어? 잘 지내지?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니? 아니요, 부모님 건강히 잘 지내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최근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관둔 최민우 사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 후레 자식을 네가 어떻게 알아? 아주 상대 못할 놈이야. 젊은 놈이 인생을 어찌 그리 뻔뻔하게 사는지. 잠깐, 최민우 네 신랑이냐? 결혼식까지 갔는데 완전 딴판이라 못 알아봤구만. 이어지는 사장님 말에 저는 낯이 너무 뜨겁고 부끄러워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매번 노닥거린다고 아줌마들이 욕하기 일쑤였다는데요. 심지어는 그 아줌마들한테 매일 치근덕거렸다고 해요. 어쩌다 새로운 아줌마가 들어오면 일을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옆에서 붙어 있고요. 시키는 일도 제대로 안 해서 잘라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아줌마들이 단체로 남편이 자꾸 쓸데없는 접촉을 해서 불쾌하다며 항의를 했다네요. 그래서 한 소리 했더니 자기 장인이 더 큰 공장 한다면서 이딴 데 바로 때려친다고 나가버렸다는군요. 아저씨,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저 염치 없지만 아버지한테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괜히 걱정만 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정리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가 그렇게 해달라니 말은 안 하겠지만 사실 너를 생각하면 당장 너희 아버지한테 말해서 너 집에 데려가라고 말하고 싶다. 아주 글러먹은 놈이야. 지금 네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 안 늦었으니 잘 생각해봐라. 예전에 같은 회사에 다닐 때만 해도 남자답고 젠틀한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장님의 말을 들으니 내가 아는 남편이 정말 맞는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 취직자리 구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럴까? 아님 나랑 결혼해서 변한 걸까? 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때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시모가 낮고 쌀쌀맞은 목소리로 집에 당장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참에 여지껏 있었던 일들 다 털어놓고 해결할 작정으로 시댁으로 찾아갔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모는 팔짱을 끼고 저를 쏘아보고 있고 남편이 소파에 대자로 누워 핸드폰을 보며 희죽대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흘끗 보더니 등을 휙 돌리는데 얼마나 기가 차던지요. 너는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찾는 전화 한 통이 없니? 난 너처럼 매정한 애는 처음 본다. 직장 잃은 남편 위로는 못해줄 망정 바가지나 긁어대고. 너 여지껏 우리 아들 이렇게 대접했니? 제가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는데 아드님이 회사를 몇 번을 때려쳤는지 아세요? 결혼 생활 동안 백수로 지낸 게 몇 년인지 아시냐고요. 그동안 제가 생활비 다 내고 어머님 용돈도 안 끊기게 꼬박꼬박 드렸잖아요. 그거 다 남편 월급이 아니라 제 월급으로 어머님 용돈을 드렸다고요. 아드님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진 건 저예요, 어머님. 어디서 시부모한테 말대답을 따박따박해? 남편이 일 구할 동안은 당연히 일하는 마누라가 생활비를 대는 거지. 그럼 너희 생활비를 부모가 대주니?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남편이 어려우면 돕는 건 당연한 거지. 어디서 유세는? 그리고 매달 용돈이 꼴랑 얼마나 된다고 그거 준다고 이 난리를 쳐? 이게 어디서? 시모가 얼굴이 벌개지도록 악을 쓰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말로는 통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당한 적 없는 폭력을 당하니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너무 풀어줬지? 그러니까 이 요망한 게 시험이 무서운 걸 모르고 바락바락 대들고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 니까짓 게 뭔데 우리 아들 기를 죽여? 앞으로 큰일 할 인물이 너 때문에 길을 못 펴고 있는 거야. 이 죽일란. 내가 오늘 너 죽이고 우리 아들 살릴란다. 더 충격적인 건 머리가 잡힌 채 이리저리 휘둘리는 저를 도와주지도 않고 고소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보는 남편이었죠.
순간 이 남자와 이어진 모든 끈이 후두둑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생각해 놓은 사업이 있다니까. 너도 일 관두고 남편 도와서 같이 해. 너희 아버지한테도 돈도 좀 해달라고 하고. 사돈이 사업한다고 해서 덕 좀 볼까 했더니 지금껏 뭐 받아먹은 게 있어야지. 돈을 모아서 다 지 새끼한테만 쓰는 건지 원. 제가 왜 일을 관둬요? 저는 누구처럼 까딱하면 일 때려치는 짓 안 해요. 우리 아버지 도움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저 인간이 뭘 하든 저는 손가락 하나도 걸치기 싫으니까 어머니나 많이 도우세요. 오늘 저한테 한 일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산발이 된 머리를 추스리고 시모와 남편을 한 번씩 노려본 뒤에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남편과 시모의 본 모습을 직접 맞닥뜨리고 나니 이런 꼴을 당한 제 처지가 너무 서글퍼 눈물이 하염없이 났죠. 그 후로 한 달이 넘도록 남편은 아무 연락도 없이 시댁에서 돌아오지 않았죠. 오히려 혼자 조용히 지낼 수 있으니 남편과 살 때보다 편하게 느껴져 만족감까지 느껴졌네요. 그러다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남편이 턱하니 집에 들어와 있더군요. 머리도 말끔하게 올리고 빳빳한 셔츠를 깔끔하게 입고 당당하게 식탁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디 선보러 나온 줄 알았네요. 식탁에 뭔가를 탁 하고 던져놓길래 봤더니 무슨 마케팅 대행사 대표라고 명함까지 팠더라고요. 나 사업 시작했다. 나한테 잘못했던 거 지금 싹싹 빌어. 그럼 용서해 줄게. 나중에 나 성공하면 기회 없다. 저는 뭔 소리를 하나 싶어 그저 한심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알고 보니 시부모가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사업 자금을 내줬더라고요. 월세 비싼 곳에 사무실까지 내고 일도 아직 없으면서 직원까지 한 명 뽑아놨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편이 하는 일에 어떤 관심도 가지지 않았어요. 얼마 못 가서 남편의 흥미가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역시나 고객과 계약 따내기가 어렵다며 징징거리는 날이 늘어났답니다. 저는 남편의 사업 얘기엔 대꾸도 하지 않았고 철저한 무관심을 보여주었죠. 남편은 그런 제 태도에 화를 많이 냈어요. 너는 남편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관심이 이렇게 없냐? 내가 잘 돼야 너도 사모님 소리 듣고 떵떵거리며 살 거 아냐. 이러고도 우리가 부부야? 부부는 힘들 때 서로 돕는 거지. 난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도와? 당신이 잘할 수 있다며. 열심히 해봐.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했답니다.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다 잊어버린 건지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너는 남편 사업이 힘든데 같이 해서 일으킬 생각을 해야지. 도대체 뭐 하는 애니? 사무실 좀 가서 들여다보고 좀 해라.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망하면 큰일 난다. 사는 집을 담보로 돈을 끌어다 줬으니 망할까봐 무척 애가 타는 모양이었어요. 제가 연락도 차단해버리니 아예 남편과 시모가 집에도 같이 오더군요. 시모는 전과 다르게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만 전 대꾸도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매일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저녁까지 차려두고 기다리더라고요. 예, 너 먹으라고 갈비찜 좀 해왔다. 푹푹 먹어. 일하는 게 힘든지 점점 말라가는 것 같니? 오늘은 구수한 청국장 좀 끓여봤다. 너 이거 좋아하지? 많이 먹어라. 남편이 집까지 와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진정성 있게 보이기도 했어요.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들여다볼까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남편 사무실을 처음 찾아가 봤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잘 해놔서 나름 전문적인 느낌도 들고 잘해보면 괜찮을 것 같았답니다. 제가 사실 회사에서 마케팅 영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남편 사업 분야에 대해 꽤 알고 있긴 했어요. 재정 상태부터 쭉 살펴보니 허점도 많고 해결해야 할 부분도 눈에 많이 띄었어요. 남편한테 지나가는 말로 대충 설명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하기에 결국 제가 나서서 하나씩 고쳐주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제가 손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익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답니다. 지켜보던 남편도 역시 회사에서 배운 게 많다며 치켜 세워주고 소식을 들은 시부모도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며 비싼 소고기까지 결혼하고 처음 사주더라고요.
사업이 쑥쑥 커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저도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죠. 아버지가 모임에서 아는 대표님들이 많은 걸 알았기 때문에 부탁을 좀 해서 계약도 많이 따낼 수 있었어요. 적자였던 사업의 규모가 순식간에 커지기 시작했고 제가 할 일은 점점 늘어갔어요. 저는 회사에서 퇴근하면 쉬지도 못하고 남편 사무실로 가서 일을 해야 했어요. 남편은 고객 관리를 한다면서 밖으로 나가 있는 날이 많았고 정작 모든 일은 제 몫이었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남편은 달라져만 갔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보지도 못한 명품 셔츠를 턱 걸치고 있고 비즈니스를 하려면 비싼 시계를 사야 한다는 둥 외모 치장에 열중을 했죠. 저는 일에 치여서 옷을 챙겨 입을 정신도 없는데 말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숟가락 들 힘도 없이 몸에 힘이 쭉 빠지고 피곤한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집에 오는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몸에 한계가 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남편에게 몸이 아프다고 말해도 무슨 약속이 그렇게 많은지 아침마다 뛰어나가기 바빴죠. 시모에게도 힘들어서 몸살 날 것 같다고 말해봤는데 이참에 회사 때려치고 남편 일이나 도우라지 뭐해요? 그러던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는데 밑에서 뭐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하혈을 하고 있었고 생리통보다 심한 통증이 배와 등에서 휘몰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죠. 혼자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배를 움켜잡고 있다가 목소리를 짜내어 남편을 불렀어요. 이미 나가버렸는지 아무 기척도 없었답니다. 저는 방으로 기어나와서 엄마에게 간신히 전화를 걸었어요. 저의 죽어가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엄마가 한달음에 달려오셨죠. 엄마는 얼굴이 하얘져 쓰러져 있는 저를 산부인과로 데려가셨어요. 저는 임신 4주에 들어서 몸이었지만 이미 계류유산을 했다는 것이었죠. 일을 하느라 아기와 내 몸을 돌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 괴로워 눈물만 흘렀어요. 흐려진 눈에 남편과의 일들을 말할 수 없어 오랫동안 연락을 못 드렸던 엄마의 얼굴이 들어왔어요. 예전보다 많이 늙어버린 엄마가 저와 함께 울고 계셨죠. 엄마의 부축을 받으며 집에 돌아온 후에도 나 때문에 아기가 가버린 것 같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엄마가 떠먹여주는 미역국을 받아 먹었죠. 아침에 엄마와 통화를 했던 남편은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더군요. 며칠 푹 쉬어. 아기는 또 가지면 되지. 너무 울지 말고. 근데 보통 엄마들은 본능적으로 알지 않나? 몸 좀 잘 보살피지. 에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혔어요. 아프다고 말할 때는 듣는 척도 안 하더니 말이에요. 옆에 계신 엄마에게 민망해서 슬쩍 바라보니 기가 막히셨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매일같이 전화해서 오늘은 사업이 어땠냐고 물어보던 시모가 유산 후엔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남편도 제가 집에서 몸을 추스리는 동안 고객과 약속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가기만 바빴어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일 도와주는 하녀로 취급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다시 한번 남편을 도와 잘 살아보려는 제 진심을 이용하고 저를 다시 밟아버린 시댁과 남편에게 모든 정이 떨어져 버린 순간이었어요. 몸이 회복된 후에도 남편 사무실엔 발길을 뚝 끊어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옆에 와서 앓는 소리를 했지만 더 이상 기대도 실망도 하지 않기로 한 저에겐 통하지 않았죠. 시모의 전화도 받지 않자 그제야 몸은 괜찮냐며 메시지를 매일 남기는데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여행 간 지도 참 오래됐다. 그치? 당신 기분도 별론데 오늘 내가 제대로 대접할게. 가자. 남편은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치는 저를 거의 강제로 끌고 밖으로 나와 차에 태웠어요. 차를 둘러보니 시부모가 웃으며 앉아있는데 당했구나 싶어 소름이 끼치는 거 있죠?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면서 뭐가 좋은지 호호하하 웃으며 말을 거는데 진짜 미쳤나 싶더라고요.
도착한 곳은 강원도에 있는 펜션이었어요. 날씨가 참 좋네. 오늘 우리 신선한 공기도 마셔가며 푹 쉬다 가자, 아가야. 내가 당신 옷부터 시작해서 바베큐 할 것까지 싹 준비해왔으니까 당신은 즐기기만 하면 돼. 알았지? 자, 들어가자. 세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서 방에만 있으니까 남편이 저녁 차려놨다며 또 사람을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개걸스럽게 삼겹살을 먹는 얼굴들을 보기도 싫어서 깨작거리고만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려서 받았더니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빠 공장이 많이 힘들었어. 근데 오늘 부도 처리가 났어. 이제 어떡하니? 저는 눈앞이 깜깜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남편 옷을 잡아 끌었죠. 지금 당장 우리 집에 가야 돼. 빨리 일어나. 아빠 회사가 부도가 났대. 그동안 남편과 시모한테 휘둘리느라 정작 우리 부모님에겐 신경도 못 썼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여기 강원도야. 이미 터진 일을 뭐 어떡하라고. 지금 가나 내일 아침에 가나 뭐가 달라져. 너 먼저 내일 아침에 출발해 그럼. 저는 주체할 수 없이 서러움이 북받쳐서 꺽꺽대며 울기 시작했죠. 시부는 큰 헛기침을 하며 펜션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시모가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주었어요. 예, 이럴 때일수록 네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만 울고 자자. 나랑 저쪽으로 가서 심호흡하면서 진정하자.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시모 손에 이끌려서 펜션 뒷마당으로 걸어갔죠.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저를 세게 밀쳐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중심을 잃고 땅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러버렸어요. 몸이 멈춘 뒤에 너무 놀라서 심으로 올려다보니 표독스러운 눈빛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너 당장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이제야 사업 시작해서 기 좀 펴고 있는 애한테 무슨 짐을 지게 하려고? 도움 좀 받을랬더니 그새를 못 참고 홀랑 망해버려? 재수 없어서야 아주. 어머니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지금껏 제가 어떻게 했는데? 나이 드셨으면 마음 좀 곱게 쓰세요. 네가 뭘 했는데? 몸 하나 간수 못해서 애까지 잃어버린 게 어디서 잘했다고 말대답이야. 너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아들이 좋다니까 참고 넘어간 거지. 우리 아들 인생 막지 말고 당장 떨어져. 저도 인간 같지도 않은 당신들하고 다시는 엮일 마음 없어요. 그 못돼 처먹고 인간 같지도 않은 아들 끼고 한번 잘 살아보세요. 저는 그 길로 핸드폰만 챙겨서 펜션을 나와버렸죠. 택시가 올 때까지 어두운 산길을 휘청거리며 걸어가는데 흘러나오는 눈물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바로 합의 이혼을 했어요. 남편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도장을 찍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만났을 때 몸에서 언뜻 여자 향수 냄새까지 풍기길래 사업한다고 바쁘게 나다닐 동안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미 다 끝난 마당에 다시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그냥 보내줘 버렸죠. 그 후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며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답니다. 공장의 채무 문제를 비롯한 수습을 도맡아 하고 시댁과 쇠약해지신 부모님을 다시 기운 차리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부모님도 많이 안정되시고 저도 가장에서 진급해서 다시 평범하고도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우리 가족의 생활을 확 바꿀 만한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느 날 어떤 남자가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밤늦게 길에서 뺑소니 당한 것 같은 할아버지를 구해서 병원까지 모시고 간 일이 있었거든요. 그 할아버지의 아드님인데 생명의 은인이라며 살해를 하고 싶다고 계속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셨다네요. 아버지는 그럴 일은 아니라며 계속 거절을 하셔서 집까지 찾아왔던 거였죠. 신기하게도 두 집안은 매년마다 자주 만나면서 점점 친해지게 되었어요. 사고를 당했던 분도 건강하게 퇴원하셔서 아버지와 자주 만나서 산행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보다 4살 많았던 아드님과 저도 반말을 할 정도로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서로 호감이 생겨나게 되었죠.
전 남편 때문에 남자라면 지긋지긋했었는데 다정하고 책임감이 남다른 그의 모습에 더욱 끌렸던 것 같아요. 둘 다 한 번의 이혼의 아픔이 있어서 현 남친의 고백을 받았을 땐 망설이기도 했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시작해보기로 했죠. 어느 날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 잘 아는 종합병원 1층에 카페가 계약이 끝났는데 우리 가족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아시고 도움을 주고 싶은 건 알 수 있었지만 너무 과분해서 거절하기로 했죠. 하지만 아버님도 생명의 은인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서운하다며 물러서지 않으셨답니다. 결국엔 아버지가 카페를 하기엔 너무 연로하셔서 제가 운영을 하기로 했어요. 알고 보니 현재의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사고 당하시기 전까지 병원장으로 일하셔서 그런 제안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였어요. 카페의 규모와 수익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해서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를 관두고 이쪽으로 전념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동료들과도 섭섭하게 작별했는데 그때 전 남편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죠. 사실 흠이 될까 싶어 이혼했단 얘기를 딱히 하지 않았는데 퇴사하면서 다 털어놨었거든요. 인사과에서 일하는 친한 동료가 마지막에 말해주더라고요. 진짜 오래된 일이긴 한데 네 전 남편 사실 쫓겨난 거야. 그때 당시에 너랑 사귀고 있는 건 몰랐는데 다른 여직원한테 성추행한 걸 걸려서 인사과에서 경고했더니 바로 나가버리더라. 쫓겨난 거나 다름없지 뭐. 너랑 결혼했을 때 내가 말도 못하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아니? 이제는 어떤 인간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좀 더 일찍 놔버리지 못한 후회만 있을 뿐이었죠. 알고 보니 저는 일을 할 때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이더라고요. 카페 일을 새롭게 시작하니 정말 재미있어서 매일을 신나게 일했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남자친구도 쉬엄쉬엄하고 자기랑 좀 놀아달라고 할 정도였죠. 저는 주로 안쪽에서 관리 업무를 했기에 홀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는 편이었는데요. 어느 날 알바생이 못 나오게 되어 제가 홀에서 일을 해야 하는 날이 생겼답니다. 운명의 순간은 꼭 그럴 때 찾아오나 봐요. 테이블을 닫고 있는데 어디선가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돌아보니 세상에 시모와 전 남편이 떡하니 보이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렸고 시모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한테 걸어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누구야?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더니 남편 버리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홀서빙이나 하고 있니? 저는 대꾸할 가치도 못 느껴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갑자기 시모가 제 어깨를 꽉 움켜잡는 것 아니겠어요? 야 이년아, 어딜 도망가? 너 우리 아들 얼굴 봤어 못 봤어? 너랑 헤어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귀한 아들이 암에 걸렸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사업도 다 망하고 집도 날아가고. 너 당장 내 돈 물어내. 이 남편 잡아먹은 년아. 시모가 악을 쓰며 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병원의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며 수군대는 것 같았죠. 시모가 또 내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더군요. 그래서 냉큼 시모의 뒷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땅바닥에 내팽겨친 시모가 얼굴이 벌개져서 나를 잡으려고 악을 썼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설거지하는 양동이에 얼음을 잔뜩 담아와서 시모 얼굴에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시모가 물에 젖은 생쥐꼴로 벌떡 일어나서 몸을 파르르 떠는 게 가관이더라고요. 이 정신나간 할망구가 남 탓하는 버릇을 아직도 못 고쳤네?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어디서 행패야 행패가. 내가 아직도 당신 며느리로 보여요? 당신 아들 암 걸린 게 왜 내 탓이에요? 우리 집 망했다고 이때다 싶어 쫓아낼 땐 언제고 누구한테 돈을 물어내래. 이혼 전에 당신 아들이 바람핀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지금 다시 소송 한번 걸어볼까? 제 말을 듣고는 눈에 띄게 야위고 거무칙칙하던 전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때 전 남편 뒤에서 불쑥 한 남자가 나오더니 저에게 걸어왔어요. 저를 보러 온 제 남자친구였죠. 이미 상황을 다 본 것처럼 침착한 얼굴로 제 옆에 서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한참을 통화했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강제 퇴거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보니 병원비도 꽤 밀리셨던데
오늘까지 완납 못하시면 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받으실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이 뭔데 병원 이용하는 환자한테 나가라 말아야? 정신병자 아니야? 현 남친은 가만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걸 보던 전 남편의 입술이 덜덜 떨리는 걸 볼 수 있었죠. 뭐야, 당신 남자 생겼어? 나를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당신이야. 너야말로 정신병자야? 그러는 지는 여자들한테 틈만 나면 치근덕거린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당신들 쫓아낼 수 있는 권한 정도는 충분히 있으니까 제 걱정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저분들하고 말씀하세요. 사실 현 남친은 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고 아버지가 병원장이었기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차기 병원장으로 낙점된 상태였거든요. 진료 끝나고 비는 시간이 있으면 수시로 제 얼굴을 보러 카페에 오곤 했기에 큰 소리가 들리자 바로 달려왔던 거였어요. 시무와 전 남편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자 어느새 경비원들과 업무과 직원들이 서 있더라고요. 당황한 시모는 현 남친 앞으로 가서 연신 허리를 굽신거렸답니다. 저희 사정 좀 봐주세요. 몸이 아픈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면 어떡하나요? 아가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저를 향해 연신 손을 비비는 시무를 뒤로하고 남자친구는 저를 데리고 카페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죠. 원무과 직원들이 시무와 전 남편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하자 시무는 울먹이고 전 남편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비는데 직원이 일어나라고 끌어올리는데도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병원비가 없는 모양인데 저런다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전 남편은 결국 퇴원당한 것 같았고 이후로 다시는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살 수 있었죠. 저는 여전히 병원 카페를 운영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지금 남자친구와 곧 결혼하기로 해서 준비하느라 더욱 바빠질 예정이랍니다. 하지만 제 인생 어느 때보다 보람차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자신만의 행복을 용감하게 찾아가고 싶은 분들에게 제 사연이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